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오늘은 에밀리 브론테의 Wuthering Heights, 폭풍의 언덕을 소개할까 합니다. 음, 많이 알려진 고전이죠. 이야기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한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에 은쇼네와 린턴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집들이 잘 없습니다. 아주 외따로 떨어진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은쇼 씨가 일하러 출타를 해서 돌아오는 길에 길에 버려진 불쌍한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에게 죽은 아이의 아들의 이름을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을 주면서 아들처럼 아주 예뻐합니다. 은쇼 씨가요. 근데 은쇼 씨에는 진짜 자녀들이 있었는데 캐슬린 딸 아이와 힌들리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언쇼 씨가 좀 자기 자식들보다 이 히스클리프를 더 예뻐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아들인 힌들리는 조금 반감이 갈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아빠가 웬 사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으는 자기 죽은 형의 이름을 대신 주고 부르고 자기보다 더 예뻐하니까 그 힌들리는 아주 싫어합니다. 이 히스클리프를. 그리고 캐슬린 그 딸도 제일 처음에는 얘를 싫어합니다. 자기 선물이 망가졌다고 해서 막 침도 뱉고 막 아주 못되게 굽니다. 하지만 같이 지내면서 캐슬린이랑 히스클리프는 둘도 없는 짝꿍이 됩니다. 항상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에 가서 뛰어놀고 하면서 둘이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버려진 고아죠. 이 세상에 버려진 고아로 그 주변이 다 눈치를 주죠. 애를 다 주변에 눈치도 주고 은쇼 씨가 예뻐는 했지만 은쇼 씨를 뺀 모든 다른 가족들은 얘를 다 캐슬린 또 얘를 챙기지만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계속 배척을 당하죠. 그래서 히스클리프한테 이 캐슬린이라는 존재는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놓칠 수 없는 희망.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빅토리아 시대가 배경이었잖아요. 이때만 해도 사회가 여성들이 딱히 할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 하인이나 허드렛 일이거나 아니면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가거나 한 요 정도의 일거리밖에 없어서 진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이제 어 조금 좀 재산이 있는 가문과 결혼을 해서 결혼으로 이제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캐슬린 같은 요런 집들은 그래도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신랑감을 찾아서 요렇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언쇼 씨가 그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도 그 힌들리 원래 장남한테 재산을 다 남깁니다. 그때는 또 법적으로도 장남한테로 다 재산을 상속하고 해서 딸들은 진짜 어, 결혼을 통해서만 어, 결혼을 결혼을 통해서만 이제 그 자신의 그 생활이라든지 생존을 확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옆집엔 이제 에드가라는 판사 치안 판사로 나오던가 하여튼 그 동네에 린턴가에 있는 아들이었는데 그 판사 에드가가 또 이 캐슬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랑 캐슬린은 둘이가 한 몸처럼 그렇게 사랑을 했지만 캐슬린이 그 에드가한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스클리프는 굉장히 배신을 느꼈겠죠. 배신을 느껴서 그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자수성가를 해서 엄청난 이제 돈을 벌게 되죠. 캐슬린은 왜 에드가 남자랑 결혼을 결심했냐고 하면 캐슬린은 되게 현실 감각이 있었던 거죠. 내가 히스클리프랑 결혼을 하면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처지가 지금의 히스클리프의 위치로 내가 내려가야 되는 것밖에는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히스클리프가 엄청 천대를 받거든요. 엄청 천대를 받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캐슬린은 내가 에드가와 결혼을 하면 내가 히스클리프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오빠 힌들리 밑에서 구박받고 매맞고 뭐 모욕받으면서 욕 먹으면서 지내는 그 히스클리프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드가에 가서 에드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죠. 문제는 그래서 에드가와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임신을 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히스클리프가 타지에서 자수성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교육도 받았는지 법도 꽤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힌들리가 도박이나 술로 가산을 탕진할 때마다 그 힌들리의 재산을 자기가 사게 됩니다. 뒤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힌들리와 캐슬린의 그 집이죠. 은쇼신의 집도 자기 소유로 문서로 그렇게 자기 법적으로 자기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히스클리프라는 인물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가 자수성가로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수성가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엄청 놀랐죠. 힌들리도 그렇고 캐슬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옛날에 그 자기네들이 엄청 천대했던 사람이 어,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한 사람이 돼서 돌아와서 다시 또 캐슬린을 자기가 도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캐슬린은 에더가의 애를 임신한 상태이고 7개월인가 그런 상태인데 캐슬린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고 캐슬린도 히스클리프랑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더가랑 또 이제 잘 지내고 잘 지냈으면, 둘이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에드가도 싫어하고 에드가도 히스클리프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히스클리프도 에드가를 싫어하고, 이 두 남자를 다 캐슬린이 저거 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또 하나 소개시켜줬던 그 소설 뭐죠? 그 제목이 뭐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1950년대, 60년대 그 배경의 소설이었거든요. 그 소설도 이런 유부녀 그렇죠. 결혼한 유부녀를 끝내 못 잊고 또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또 찾아옵니다. 근데 그 50년대, 60년대는 그 여자가 그 남편과 찾아온 그 남자 앞에서 둘 다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거의 막 막장으로 치닫는데, 여기서는 캐슬린이 이 복잡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 못하고, 그런 방법이 뭐냐? 그냥 자기가 그냥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기 스스로 죽는, 그게 뭐가 병이 좀 걸렸는데 그거를 캐슬린이 치료가 늦었죠. 늦는 바람에 캐슬린이 그 열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7개월인가 8개월 뱃속에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캣이라고 또 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언쇼 시내와 린턴과 일대 그 아래에 에드가, 이사벨라, 힌들리, 프란시스라는 또 2대, 요 집이 또 계속 남매만 나오거든요. 에드가, 여기는 이사벨라, 여기는 힌들리, 여기는 캐슬린,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집도 두 군데고 다 남매라서 결혼을 또 이렇게 캐슬린과 에들가랑 하고, 힌들리는 또 복수심으로 그 이사벨라 그 에드가 여동생과 또 결혼해서 그 아들을 또 낳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또 캐시랑 헤어턴이랑 또 린턴이랑
또 3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1세대 캐슬린은 그렇게 죽고 캐슬린이나 딸 캐시 캐시도 또 그들의 사촌 또 그렇게 가까운 이제 근친들끼리 이렇게 또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가 굉장히 진짜 대단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1800년대 빅토리아 시대 때 이야기인데 저는 이 소설 굉장히 진짜 제목처럼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폭풍의 언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폭풍우처럼 굉장히 이게 휘몰아칩니다. 이 스토리가 굉장히 뭐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물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밀리 브론테가요. 그리고 딱 이 한 편의 이야기만 남겼고 이 에밀리 브론테도 이제 목사의 딸로 그 사형제이죠. 남자 한 명 오빠가 있었고 이제 자매 여자 3명이 전부 다 또 작가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고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도 30살인가 하여튼 되게 빨리 죽었습니다. 요 하나의 이야기만 남기고 굉장히 빨리 이 에밀리 브론테도 어떤 폐렴이나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물 작가다. 어떻게 히스클리프 같은 그 시대에 어떤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그래도 니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니체도 굉장히 초인 같은 자기가 진짜 초인처럼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가 찾아보니까 이 에밀리 브론테가 니체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1818년에 태어났거든요. 에밀리 브론테가.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니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에밀리 브론테가 진짜 굉장한 괴물 같은 진짜 캐릭터를 하나 던져주고 갔고 그 이후에 진짜 니체가 태어나서 니체가 진짜 자기는 거의 초인의 삶을 살다가 니체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놀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그 계급을 뛰어넘고 그 히스클리프는 이제 자기가 자수성가를 하고 그 귀족들의 그 하인한테 시키고 그리고 자기한테 했던 그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그 좀 가진 자들 그런 어떤 귀족들이 거기에 대한 그거를 뒤집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슬린의 딸 캐시죠. 캐시나 아니면 힌들러의 아들이 있거든요. 헤얼턴이라고. 그 힌들리는 아들을 낳았어요. 헤얼턴이라는 아들. 요 두 아이들을 자신이 데리고 와서는 너의 손으로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너가 시키면서 너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똑같이 너희들 손으로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그걸로 너가 밥을 먹어야 되고
어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어턴과 어 캐시는 히스클리프의 영향으로 기적처럼 굴지는 않습니다. 하인이 없으면 안 되는, 하인한테 이렇게 뭔가를 계속 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둘이는 서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손으로 뭐 바느질도 하고 가사일도 하고 캐시는요. 그리고 헤어턴도 농사일도 하고 뭐 밭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히스클리프가 아니면 어, 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 하지만 이런 변화들 속에서 히스클리프는 사람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요. 또 막 감금시키기도 하고 책도 못 읽게 하고 진짜 아주 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공간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세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히스클리프가 자수성가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견뎌내고 읽어냈는지를 상상하기가 힘들죠. 본인만이 알 테죠. 음, 그, 그 오로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를 단련시켰을까요? 음. 근데 그 강함, 그 단련된 어떤 그거는 좋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감금시키고 또 히스클리프는 얘네들이 책을 못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히스클리프는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과거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죽을 때도 그 넬리라는 그 가정부가 계속 막 회개하라고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도 막 폭력을 쓰고 자기 친아들 린턴 히스클리프가 있거든요. 걔도 좀 병이 있고 약한 친구예요. 약한 친구인데 이 히스클리프는 오로지 요구하는 게 강한 자로 살아남아라라는 거예요. 강하지 못하면 음, 죽는 거죠.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약한 것을 되게 경멸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아들 린턴 히스클리프가 그 병으로 알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그 치료를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의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방치해서 죽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 많은 그런 것들을 넬리가 죽을 때 이제 히스클리프가 미우니까 그 넬리가 그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해도 히스클리프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신을 찾지 않고 그렇게 또 마지막 순간에는 또 본인 스스로도 만족해서 오히려 어, 행복하게 죽습니다. 되게 그 마지막 히스클리퍼가 죽을 때 그 넬리는 굉장히 기이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캐슬린의 영혼이
자기 옆에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령이 보인다라고 이 소설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그렇게 본인은 스스로 행복해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히스클리프랑 캐슬린이랑 서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하면서 그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생활 기반을 만드는, 진짜 생활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기반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세대로 넘어왔을 때 캐시는 그래서 그 히스클리프의 아들 그 린턴 있죠. 린턴하고 결혼을 합니다. 린턴이랑 결혼을 하는데 바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린턴이 죽습니다. 약해서 그래서 이 캐시도 그 린턴이 그렇게 죽고 거기에 또 우리 또 헤어턴이 있잖아요. 그 헤어턴이랑 또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폭풍의 언덕은 진짜 근친들끼리 가까운 이제 사촌이나 그런 이제 관계들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다 내려가고 그래서 책을 못 읽게 했던 히스클리프가 그렇게 죽잖아요. 죽고 나서는 이 캐슬린이 이 헤어튼한테 또 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히스클리프가 헤어튼한테는 책을 못 읽게 했거든요. 그리고 글도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캐시는 이 헤어튼한테 글을 가르쳐 줍니다. 글을 가르쳐 주면서 폭력적인 헤어튼 또 자기가 캐시한테 글을 배우면서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 같은 거 이런 거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어떤 결말은 모릅니다. 열린 결말로 그렇게 끝나가는데 둘이 또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나서 지금은 이제 사라 워터스의 핑거스미스 요 책을 읽고 있는데 요 책도 요거는 이제 현대 작가가 쓴 이야기인데 배경이 빅토리아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 때 하층민, 요거는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하층민의 여성의 어떤 생존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생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진짜 두 권이, 하나는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하나는 사라 워터스의 핑거스미스. 근데 이거는 현대 작가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의 이야기인데 작가들이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잘 쓰고 사랑과 생존 이 두 가지를 다 놓칠 수 없잖아요. 그 빅토리아 시대 때 그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사랑도 포기할 수 없고 생존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과제 속에서 어떻게 그나마 최선의 길을 잘 찾아가는지,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에밀리 브론테는 그 캐슬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딸에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 딸도 또 캐시라는 이름으로 캐슬린 이름을 부여를 받죠. 그래서 딸은 엄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오픈된 결말을 남기고, 요 나중에 또 제가 사라 워트스의 핑글스미스도 한번 다 읽고 나서 올릴 건데요. 요것도 하청민의 여성들이 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살아남을 것인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아주 견고한 어떤 그 구조 속에서 그래도 그 틈새를 잘 찾아서 살아가는 생존의 그 스토리들을 또 재밌게 다음번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